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조주환 LG전자 사장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만나 AI 사업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가 해온 XR 디바이스 협업 관련해서도 최근 LG전자가 XR 관련 조직을 신설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기존 메타와 이어온 XR 디바이스 협업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실상 대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면서 국내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말 추정 손실 규모가 2조 원을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쿠팡이 작년 사상 처음으로 매출 30조 원을 돌파하면서 2010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연간 영업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실적 발표 효과에 쿠팡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외 거래에서 주가가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통해서 저희와 24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신 테마 리포트인데요. 4가지 섹터에 대한 테마 분석집도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매일 오전 8시에 장전 브리핑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들 펼쳐나가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고 있으니까요. 초록밴드 통해서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성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어제 너무 많이 떨어져서 놀랐던 분들 오늘 또 다시 이번에는 상승하는 그런 증시를 만나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13시 투자 스쿨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변동이 심한 장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무료 방송 아침 8시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무료 방송에도 포커스온 접속해 주세요. 알고 싶다 포커스온,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본격적으로 국내 시황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어제 지지부진했던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증시는 양대 지수 모두 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 상당히 강하게 전 종목이 거의 빠지다시피 했던 그런 장에서 갑자기 또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2648포인트, 23.51포인트 강하게 지금 올라오면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코스닥도 역시 9.87포인트 올라가서 863.62포인트 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코스닥은 87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코스피의 수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지금 보면은 개인은 3,430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현재 계속해가지고서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1,357억 원, 그다음 외국인 1,954억 원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삼성전자 0.96%, SK하이닉스 2.02%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HBM3, 그다음에 3E를 지금 만들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0.25% 하락해서 지금 보합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로 봤을 때 강하게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서 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12% 하락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는 약간 좀 주춤하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들은 여전히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현대차인데 지금 완성차 부분에서 다시 현대차 3.77% 상승하고 관련 섹터들도 지금 관련해
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수급도 역시 지금 보면은 이번에는 외국인이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은 지금 475억 원을 매도했고요. 기관도 67억 원 매도. 그러고 이번에는 외국인이 514억 원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강한 그 매도세에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빠진 데 비해서 이번에는 다시 외국인이 거기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일단 그 부분을 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이 11.42%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 에코프로도 4.32%. 자, 여기에 이 2차 전지 양대의 그 대장주인 이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HLB는 0.13% 약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빠져 있죠. 그리고 알테오젠도 역시 0.32% 상승을 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아무래도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캠은 지금 다시 또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서 7.54%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는 일단은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 잡히고 있고요. 바이오주들은 쉬어가는 흐름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시황 살펴봤고요. 미국 시황 같은 경우에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중국 증시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황 짚어주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은 현재 재미있는 것이 이번에 AI 기업이 또 다시 이번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AI 기업이 지금 샹하이 증시를 땡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국인민 대표대회, 즉 이 다음 주에 있을 중국의 최대의 정치 행사죠. 여기에 전국인민 대표회의가 지금 대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특히 경기부양책이 여기서 얼마나 나올 것인가,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PC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GDP 그다음 목요일에 PC가 나오죠. 그래서 이 PC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조금 쉬어가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중국장을 먼저 보면은요. 어제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샹하이는 잠깐 빠졌다가 다시금 빠진 부분만큼 회복해서 더 올라간다. 즉 이렇게 봤을 때는 추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자리를 이제 거의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션전 같은 경우는 역시 올라가는데 샹하이보다는 약간 좀 완만한 모습으로 조금 더 완만한 추세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전에 있던 요 저항대 여기를 일단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전국인민대표회의 그 대표대회 거기가 나오게 되면 전인대에서 과연 어떤 경기부양책이 나와서 과연 또 이 자리를 넘어갈 수 있을지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 H지수 간만에 이제 다시금 올라가는 상승장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해서 대만의 자첸 즉 가건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조금 쉬어가는 모습, 즉 미국에서 증시가 약간 쉬어가면서 오히려 TSMC에 관련되어 있는 그 센티멘탈이 조금은 꺾여가지고 거기에서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장 보시면은요, 이제 이틀 연속해서 다우는 빠졌죠.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은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래꼬리 이렇게 주고서 억지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자리까지는 지금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S&P 500 역시도 지금 현재 올라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5,100선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5,100선을 터치했다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요 5,100선을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결국은 PC하고 이제 GDP 요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그게 제일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인텔과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미국의 기업들이 어떻게든 해가지고서 AI 칩이라든가 관련된 메모리들을 국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오히려 반도체는 약간 좀 떨어진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늘 장 보면은 수요일이죠. 자, 이렇게 쭉 쪼개서 장전 장후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TGX 그 다음에 바이두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오늘 나온 걸 볼 수 있고 노바백스 좀 더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보면은 이 정도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 스노우플레이크, 그 다음에 셀즈포스가 중요합니다. 셀즈포스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C3AI 요것도 봐야 되고, 파나마운트 요거는 이제 영화 관련주죠. 이렇게 나온 것들. 그 다음에 HPQ, 자 HP 휴레패커드에 대한 실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미국 장시황에서 봤을 때는 역시 수요일, 자 보면은 GDP 오늘 나옵니다. 분기별 GDP 나오고 목요일에 코어 PCE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은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만약에 잘 돌파했을 경우에 다시금 AI의 그 모멘텀을 이용해 가지고 증시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떨어지느냐의 그 분기가 오늘 내일에 양대 이틀 동안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역시 보는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크게 변하는 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오늘 뭐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인대 일정에 대해서 지수를 전고점 넘겨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 있을 이 GDP 발표와 함께 내일 장에서 있을 1월 달에 PCE 지수 발표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무엇이든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통해서 질문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이번 시간에서는 오늘 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헤드라인들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헤드라인 어떻게 선정해 주셨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슈 포인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요. 자, 첫 번째 쿠팡. 자, 사상 첫 연간 흑자 드디어 쿠팡이 작년 매출 31조 8천억 원을 넘었다. 요거 나왔고, 다음에 삼성 하이닉스 보고 있나 했을 때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지금 생각보다 의외로 복병으로 지금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봤을 때 미국이 더욱더 파운드리를 강화했을 경우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역시 관련해가지고 역시 관련된 다른 거 CT에서도 지금 마이크론이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 수요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 번째 애플에 관련 얘기입니다. 자, 전기차 개발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이게 굉장히 전기차 부문 오히려 테슬라를 반등시키는 결과가 나왔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경제 나온 건데 사상 첫 연간 흑자 쿠팡. 여기에 대해서 31조 8천억 원에 대한 매출, 영업이익이 6,174억 원. 자, 상장하고 나가지고 그것도 나스닥에 직상장했죠, 직상장. 자,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종목들이 미국의 종목에다 미국의 증시의 종목 보통 등록을 했을 경우에 상장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나갔을 경우에는 DR 상장이라 그럽니다. DR 상장, 다이렉트 레지스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주식 중에서 일부를 DR로 해가지고서는 그 거래소에서는 묶어놓고 그거를 미국으로 가져가서 미국에서 그거를 거래를 하는 걸 얘기하죠.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증시에서 만약에 10만 원에 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그러면은 미국장에서는 이게 10만 원이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한 95불 아니면 뭐 좀 더 잘 나오면은 120불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겠다, 보기 안 좋다 싶으면은 70달러도 될 수도 있는 뭐 이런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바로 직상장했죠. 골드만삭스하고 해서 골드만 주관사로 해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그 등재했을 때의 그 처음에 했던 가격에서 지금 엄청나게 빠졌었습니다. 그랬다가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흑자가 나왔다. 흑자가 나온 다음에 이제부터는 거기 시간외에 대해서도 이 시간외에서도 다시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뉴욕 증시 마감하고 나가지고서는 나스닥에다가 이 SEC에다 공시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이제는 쿠팡이 어느 정도 그
전체적으로 이제 AI를 이용한, 여기가 정말로 중요한데 AI를 이용한 물류 관리가 됐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보면은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물건인가, 냉장인가 냉동인가 아니면은 뭐 일반 물건인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서는 다 쪼개고,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이제 딜리버리를 하는 우리 배달하는 기사님들한테도 각자 딱딱 배송을 해주는, 그리고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이 사실상 이제 완전히 갖춰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강력한 시스템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 앞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경쟁력에 대한 이론으로 봤을 때는 아주 다른 데서는 넘어볼 수 있는 그야말로 도미넌스, 즉 그야말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지금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삼성 하이닉스 보고 있나? 마이크론 HBM3 첫 양산. 자, 못할 것 같았는데 마이크론이 이걸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거를 누가 했느냐? 자, SK 하이닉스가 3하고 그 다음에 3E를 하려고 했어요. 3E 이제 처음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동안 어느 정도 잘 팔아먹었죠. 그랬는데 이제 마이크론이 드디어 이거를 양산을 시작했다. 그것도 미국 기업이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인 HBM3E를 이제 드디어 만들어낸다. 그것도 세계 최초 양산이에요. 지금 이게 세계 최초 양산이니까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양산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기사에서 나온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 수율. 자, 수율이 지금 얼마냐? 10%. 자, 100장 찍었는데 쓸 수 있는 게 10개밖에 없다. 자, 메모리를 100개 찍었는데 10개밖에는 쓸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수율 높이는 게 지금 주력이다. 그래서 25%까지 25장까지는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게 현재 목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 이 HBM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공지능 반도체에다 지금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나 중요하고, 여기에서 현재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봤을 때는 그 여기에 대한 메모리 생산 공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후공정 패키징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 훨씬 더 이제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쟁력을 유지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거, 여기서는 8층짜리, 그러니까는 메모리를 지금은 몇 층을 했냐면은 여기도 적층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층을 이렇게 쌌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쌌는데 지금 8층까지 쌓는 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12층까지 12층까지 쌓는 그런 메모리를 더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어제 대규모로 크게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또 다른 뉴스가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은 나와 있는 뉴스가 뭐냐면, 현재 삼성전자가 무엇을 하느냐, HBM4 샘플을 이제 돌리기 시작했다. 샘플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이닉스 지금 이제 어떻게든 붙어야 가지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어떻게든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이제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기술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공정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공정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필름으로 해가지고서는 열압착, 필름 이용한 압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SK하이닉스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른 걸 MUF 방식으로 해가지고서는 MEF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만들죠. 그래서 여기로 봤을 때는 과연 이 기술을 이제 삼성이랑 공유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 관련돼 있는 기계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라는 기사도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거, 자,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미국에서 티커론 MU라고 적는데 이 세 개 회사가 과연 이 HBM 메모리 분야, 즉 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협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미국에다가 만약 반도체 공장을 짓는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과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미국의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이거를 제일 주목을 해야 된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 그래서 연결된 걸 보시게 되면은 CT은행에서 그룹에서는 뭐라 그랬냐,
마이크론이 앞으로 AI 반도체 수요 증가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체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지만은 결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쪽에서 어느 정도 기술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애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데널리 같은 경우는 CT 애널리스트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여기에 그동안 들어가게 될 엔비디아 H100이 아니라 H200 차세대 그래픽 처리 차세대 GPU죠. 여기에 들어갈 HBM3 반도체의 대량 생산을 이제는 마이크론이 시작을 했다. 근데 수율은 아주 엉망이다. 수율은 아직은 안 좋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수율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율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고, 즉 상용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기술이 나오고 나면은 그 공정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야 바로 이제 대규모로 찍는데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우선은 세계 최초를 우선 해야 되다 보니까 수율을 일단 잊어먹고 수율은 일단은 뒤로 제껴놓고 우선 상용화부터 먼저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미국이 지금 반도체에 특히 파운드리를 재건하는 데 굉장히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서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인텔도 봐야 된다. 인텔 역시도 여기서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현재 방한하고 있는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메타,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협력할 아마존. 자, 여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이 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 알파벳은 어떻게 되냐? 구글은 지금 현재 이 테슬라가 저격을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제미나이를 저격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조금 흔들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자체적으로 이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엔비디아랑 협력을 하느냐. 엔비디아가 협력이 안 되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AMD 아니면 삼성전자로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애플이 지금 전기차를 개발을 포기했다. 애플 이거 전기차라 그러면 애증의 관계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2014년부터 했어요. 2014년부터 해가지고서는 개발했는데 하다가 중단하다 다시 한다.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 세 번째 하다 다시 포기. 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전기차를 한 가장 큰 핵심이 뭐였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율주행이었는데 자율주행이었죠. 근데 이게 뭐였느냐? 자, 알파벳이 포기했어요. 알파벳 포기. 알파벳은 포기.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애플만 남아가지고선 해보겠다고 했다가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지금 이 애플 말고도 또 테슬라도 했었죠. 그런데 테슬라가 이제 혼자 남았죠. 이제 남은 건 테슬라 혼자 남았어요. 자, 여기서 과연 이제 이 자율주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의 모멘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 왔는데 현재 여기에서 애플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이 전기차를 개발하고 이 개발팀들을 전부 다 AI팀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애플도 결국은 지금 성격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패밀리스를 해가지고서는 AI 칩을 개발할 건데 AI 칩은 개발하지만 파운드리는 자기들이 안 하거든요. 항상 외주를 주는 게 항상 애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파운드리를 찾아야 되는데 파운드리 찾아 산말리 하든가 아니면은 이번에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인텔이나 아니면은 인텔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론에 가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이 SK 이쪽으로 결국은 돌려야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갈 수가 있다는 거니까 이거를 기점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국내 증시에서의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살펴봐야 될 헤드라인 뉴스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10년 동안 애플이 공들였던 이 전기차 사업을 포기한다라면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당장의 테슬라 주가는 크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만은 테슬라가 앞으로도 이렇게 파이를 계속 가져간다면 주가 상승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테슬라는 지금까지 혁신의 아이콘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PBR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그동안 들러붙어서 천슬라를 만들어줬던 적이 있는 회사예요. 그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 그러면 여기서 테슬라가 또 다른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자율주행인데, 자, 자율주행에 대해 가지고서는
구글도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애플도 만세를 부르고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집념의 머스크가 과연 해내겠느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머스크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해가지고 들러붙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도 테슬라는 300불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현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성격을 보더라도 테슬라의 주가 흐름들 앞으로 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 남겨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매일 장 전에 오전 8시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이슈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록밴드 통해서 이슈 브리핑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방송 중에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섹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배워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그러면은 오늘의 섹터. 자, 국내죠? 국내 섹터예요. 자, 줄기세포. 자, 여러분들 바이오 중에서도 바이오에서도 특히나 이제 아주 뜨거운 감자, 줄기세포. 뭐든지 다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모든 생물에는 줄기세포가 다 들어가 있죠. 자, 동물, 생물, 식물 다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뭐냐? 스템셀이라 부르죠, 영어로. 자, 스템셀이라 그래요. 자, 모든 것에 줄기가 된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세포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나 중요한 거 만능 줄기세포 모든 걸로 변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플로리포텐트 셀이라 그럽니다. 플로리포텐트 셀. 자,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줄기세포 회사를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자, 이거 아는 거를 일단 다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동물과 식물, 그중에서도 특히 줄기세포, 그중에서도 만능 줄기세포, 이것 때문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한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가짜 줄기세포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 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야마나카 시냐. 야마나카 시냐가 이화학 연구소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여기에서 역변화시켰던 그 만능 줄기세포를 가지고서는 뭔가를 하는 게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 있는 거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체 유래 줄기세포에 대한 사용법을 또한 우리는 연구를 해왔죠. 자, 이게 되게 굉장히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어요. 자, 인체 유래 줄기세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어린 사람들 혹은 태아에서 혹은 각종 태반 처음에 부모가 이제 만들어진 어떤 수정란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 줄기세포의 가장 큰 힘은 언제 있느냐? 바로 태아가 태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의 몸에 가장 많은 줄기세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디에 있느냐? 태반. 자, 태반에 사람의 태반, 제대라 그러죠. 태반에 또 줄기세포가 많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전에는 제대혈 그래가지고 태반에 있는 피, 혈액을 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하고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한때는 유행이 됐던 적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인체 유래 줄기세포에 대한 사용법.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억지로 이상한 데 쓰거나 혹은 이것이 뭐 암으로 변이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고 정말로 정확하게 치료법으로 사용해 가지고서는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연구 개발하는 게 바로 이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 사람이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태아의 세포 수정란이 서서히 분열을 하죠. 분열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중간엽이라는 단계를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엽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들을 보통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많이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 체세포에서 요거를 이제 줄기세포로 역변시키는 이 기술을 지금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면 일본의 이화학연구소의 이 야마나카 시냐가 하는 이 특수 줄기세포 이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의 그 생명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체세포를 가지고서 이거를 역변을 해서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치료로 사용한다라는 기술까지 나온 것이 현재의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들이고 자, 그리고 이게 왜 그럼 줄기세포가 중요하냐 그랬을 때 네 번째 요거 유도 기능
이게 중요한 거죠. 유도 기능에 의한 질병 치료 극대화라는 것 때문에 바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의 몸에 줄기세포를 투입을 했을 경우, 자, 이제 이거를 정확히 얘기해서 혈액에다가 주사로 해가지고 이제 링거라든가 이런 거 있죠. IV로 투입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줄기세포의 정말로 놀라운 기능이 뭐냐면은 아픈 데를 자기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예. 아픈 데를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호밍 이펙트라 그러는 유도 기능, 즉 호밍 이펙트라 그러는데 호밍 이펙트라 그러죠. 그거를 유도 기능, 즉 우리가 보통 이제 미사일 중에서 호밍 미사일이라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알아가지고 찾아가가지고서 목표물을 찾아가서 그거를 타격하는 그런 거를 이제 호밍 미사일이라 그러듯이 이것도 역시 유도 미사일, 이제 유도 기능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손상이 되거나 혹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세포가 있을 때 그 세포를 가 내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줄기세포는 그 사인을 귀신같이 찾아갑니다. 거기 찾아가 가지고서는 그 세포를 이제 대체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분야를 다시금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되는 거죠. 이것이 왜 이제 지금까지는 그럼 그렇게 힘들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이슈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군요.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 자, 일단 우리나라는 뭐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모든 치료제를 팔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허가받은 게 딱 4개밖에 없어요. 허가받은 약은 딱 4개.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준 줄기세포 치료제는 딱 4개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5개 회사만이 진정한 줄기세포 관련주,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관련주로서는 여기에 4개, 5개가 다다. 자, 파미셀 첫 번째, 하치셀그램이라 그래서 얘네들은 심근경색이 있을 때 바로 심장의 세포를 줄기세포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치료해주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허가가 났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메디포스트는 옛날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카티스템이라고 해서 요즘은 다 아실 겁니다. 어르신들 연골, 무릎 연골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서 관절 연골 같은 거를 이거를 줄기세포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거. 이걸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대 바이오랜드가 이 카티스템에 대한 국내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현대 바이오랜드가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개발은 메디포스트가 있지만 판매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현대바이오랜드가 지금 가지고 있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큐피스템이라 그래야죠. 요거는 이제 크론병. 이게 뭐냐? 그런데 희귀병입니다. 이거. 네. 이거 대장에 생기는 그 크론병, 구멍이 나는 천공이 생기는 그런 병인데 그런 병을 치료할 때 쓰는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로 큐피스템을 지금 썼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전에 코아스템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이름을 바꿨죠. 코아스템 캐몬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지금은 뉴로나타 R 주사. 이거 주사제입니다. 주사제. 뉴로나타 R 주사제인데 이거를 자 루게릭병 우리 옛날에 그 유명했던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계셨죠. 스티븐 호킹 선생님이 그때 그 교수님이 알았던 병이 바로 이 루게릭 병인데 근무력증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이 서서히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숨을 쉬는 근육이 결국은 움직이지 않아서 죽게 되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루게릭 병을 치료할 때 줄기세포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치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이렇게 4개의 약품만을 줄기세포 치료제만을 치료제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럼 왜 여기서 더 나오지 않고 있느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그 줄기세포 이슈 첫 번째 황우석 박사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이 줄기세포 섹터가 상당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자,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만능 줄기세포 혹은 만능세포라고 부르는 자 플루리포텐셀 만능세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한때는 잘 떴다가 잘못하면은 했다가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 황우석 박사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뭐 이렇게 밝혀졌죠. 그러고 나 가지고서 사실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서 말할 건 많지만은 뭐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시간과 예산이 적어 가지고서는 여기에 대해 충분히
충분히 증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식약처에서 굉장히 법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까다로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그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 치료가 생각보다는 우리나라보다 많이 완화가 되어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좀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영화나 이제 미드 같은 거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특히 병원 그 같은 거 하우스 같은 거 보면은 의외로 스템셀 치료가 조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일반화되어 있는 치료로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잡아가지고서는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다음 그 치료제에 대한 법안 요거가 굉장히 지금 까다롭습니다. 엄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허가받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줄기세포라는 것이 그야말로 어디에든지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게 회복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변형이 돼가지고서는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식약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약간의 위험이 있는 리스크가 있는 줄기세포를 함부로 시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법안이 굉장히 엄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뭐 말기암 환자라든가 솔직히 암에는 이거를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말기암이나 아니면 그야말로 희귀병, 자, 희귀병이라 그러죠. 희귀병 환자가 아니면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험하고 상당히 받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뉴로나타알. 자, 아까 나왔던 요거죠. 잠깐 위로 올릴게요. 자, 요거 여기 뭐죠? 자, 여기 뉴로나타알. 자, 코아스템에서 만들었던 이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알 주사 이거 말고는 사실상은 뭐냐? 이 이후에 10년 동안 허가받은 제품이 없어요. 네. 허가를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건지 안 받는 건지 아무튼 법상의 문제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뉴로나타알 주사 이후에는 10년 동안 사실상 그 줄기세포 그 치료제를 허가받은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근데 왜 이걸 붙잡고 있느냐? 앞으로 봤을 때 이 암세포에 대한 부작용만 없다 그러면 앞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이 바이오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에 아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디퍼스트. 자, 최초로 가던 게 카티스템이니까 카티스템 만들었던 업체를 한번 봐야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3번. 하나, 둘, 3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3번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2011년도, 15년도, 그 다음에 18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3번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죠. 사실 카테스템이 일단은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3번 정도 해가지고 크게 좀 히트를 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후속 개발이 어렵죠. 법 때문에도 그렇고 임상하기도 되게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사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많은 거래량들이 존재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법제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좋은 그 방안만 나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뜰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줄기세포 관련된 섹터 오늘 강의 들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섹터 강의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매일 이렇게 공개 방송 통해서도 섹터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초록밴드 QR코드 방송 중에 스캔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부터는 계절을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분석해 볼 거고요. 잠시 뒤에 히든 종목들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알아보기 전에 지난 히든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입니다. 1월 8일 공략했던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요. 24% 수익률 만들고 있습니다. 1월 3일 공략했던 반도체 관련 미국 주식이었죠. KLAC 24%대 수익률 역시 만들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국내 주식으로는 GST 1월 31일 공략했습니다. 오늘도 5%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27%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덕산테코피아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요. 2주 안 되는
시간 동안 37% 수익률 거뒀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은 2차 전지 전해질 관련된 종목입니다. 307%로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매일 한 가지 종목만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구체적인 가격 전략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QR코드 스캔하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알아보기 전에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테마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바로 마크 저커버그 제8이 이번에 2박 3일로 방한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게 방산. 자, 근데 방산이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직까지도 자금이 들어오면서 여전히 강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올라가고 있고, 다음에 저커버그 관련주 요것들이 지금 하나의 테마를 형성했어요. 여기 테마를 형성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 HBM 관련된 주. HBM 메모리 관련된 주 요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반도체 설계. 그다음에 후공정. 요 두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움직입니다. 물론 다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중에 특히 자금이 많이 불리는 거는 이 두 개 분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2차 전지에 간만에 지금 또 자금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아까 급등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의외로 여기에 있는 그 반도체 설계라든가 HBM에 연결된 게 많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분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앞으로 봤을 때 이 마크 저커버그가 가지고 있는 메타 플랫폼스의 퀘스트 3. 자, 퀘스트 3. 요거에 관련된 거. 그다음 삼성이 또 이제 XR 헤드셋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미니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도 역시 강하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지금 조선인데, 조선에서 다시금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SNS텍, 에코프로비엠, 그다음 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NS텍이에요. SNS텍. 자, EUV 펠리클 양산 소식에 급등했다. 자, 요 펠리클이라는 것이 이제 그 노광 공정에서 나오는 특수한 그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물질인데 그거를 국산화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국산화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이제 SNS텍하고 SFT하고 FST인가 그 두 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부하고의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기서 SNS텍이 드디어 EUV 펠리클을 양산을 이제 준비하려 한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해서 현재 최고점 19.1%였는데 계속해가지고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NS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크게 들어오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작년 말 11월, 12월에도 이런 식으로 강하게 좀 들어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요, 역시 앞으로 그 이 복합적인 디자인, 복합 테마.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더 갈 확률이 높다.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에코프로비엠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이번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 이 소리치기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더 이상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로 가자 해가지고서는 이 이전 상장 소식이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게 되었고 최고점 15.43%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되는 거죠. 자, 작년에 나왔던 것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전부 다 2차 전지에 몰렸던 거죠. 자, 몰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끌어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으니까 자,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쭉 옆으로 한번 쭉 오고 있는데 과연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겠느냐. 여기서 튀어오르려 그러면은 이제 IRA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미국 내에서의 이제 이 움직임들 특히 이제 폐 배터리가 나오는 폐 배터리 관련된 이슈 올 3분기 이후에 나올 폐 배터리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것이 또 한번 모멘텀을 받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자,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자, 마크 저커버그 관련 종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은 뭐냐, HBM.
관련 수혜주, 특히나 반도체 수혜주인데 특히 HBM 관련 수혜주로 일단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역시 복합 테마예요. 자,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복합 테마입니다. 자, 무조건 하고 이제는 반도체 플러스 디스플레이. 이건 무조건 다 한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상당히 아름다운 추세를 이렇게 완만하게 쭉 당겨주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거래량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잘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로 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께 지금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같은 경우 특히나 마크 저커버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이외에도 방산이라든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조선까지도 여러 테마들 포진해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5가지 테마들을 오늘 강세 테마로 선정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좀 오후장 끝까지 살펴보자라는 테마들 있으실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커버그에 대한 이펙트는 내일까지는 지속이 될 거니까 일단 저커버그 그 관련 종목들은 우선은 좀 더 끝까지 최소한 내일까지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역시 아까 나왔던 디스플레이 분야. 자, 그래서 지금 그 퀘스트하고 그다음에 애플의 비전 프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여기에 또 이제 삼성이 XR 헤드셋을 또 다시 만든다 그랬을 때 지금 이번에 마크 저커버그가 협력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쩌면은 삼성에서 XR 헤드셋을 퀘스트 같이 해가지고서는 같이 이제 뭐 배치 엔지니어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디스플레이 분야도 한번 잘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와 함께 마크 저커버그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자, 별이 5개, 5글자죠. 자, 에너지 플랜트 사업의 섹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공장, 가스발전, 열병합 발전, 이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 만드는 플랜트 사업 전문입니다, 원래는. 자, 그래서 플랜트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 관련돼서 SK D&D, 자, SK D&D 디스커버리 이런 데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얘들이 이제 이번에 2차 전지 관련주로 해가지고 같이 또 뜨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자, 그동안 별 볼 일 없다가 최근 들어가지고서는 떴었죠. 자, 2022년도, 23년도 2차 전지 관련주로 한번 떴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까지 왔다가 한번 하나, 둘, 셋. 자, 3파동, 하락 3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리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조금 더 뜰만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씩 이제 아주 쉬고 있지만 이 뒤에 있는 이만큼의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충분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2차 전지와도 엮일 수가 있고 에너지 플랜트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세한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착순 100분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분석을 해주신 테마 리포트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보시고 또 매일 오전 8시에 저희와 함께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 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줄기세포 섹터 알아봤고요. 메디포스트 차트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방산과 저커버그 관련주들, 2차 전지주들 주목해보겠고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에너지 플랜트 사업 관련된 종목이고요. 2차 전지로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